자, 그러면 민전의 분포 관련된 내용인데요. 민전 분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개념 정리하고 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지세와 지대라는 걸 먼저 좀 설명할게요. 뭐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세라는 것은 땅을,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한테 내는 거죠? 국가한테 내는 것이 지세요. 지세. 그 다음에 지대라는 건 뭐냐면, 토지가 없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땅을 빌리죠. 그 대가로 내는 것이 지대예요. 지대.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제 틀리죠. 지세와 지대가.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깔고 이제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고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이제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이 민간한테 있으면 민전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소유권 기준으로 해서 국가한테 있으면 이걸 이제 뭐냐면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 토지 소유권상 기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전에서 그 토지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토지가 없는 사람은 토지가 있는 사람들 빌려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빌린 대가로 이제 주는 것이 지대죠. 지대. 자, 지대인데, 보통 이 지대는 이제 뭐냐면, 견적 반수를 기준해서 2분의 1 정도 줘요. 2분의 1.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에서 토지가 없는 사람이 이제 빌리면, 요것도 이제 지대가 돼 있죠. 요때 지대는 보통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러면 민간에서 빌리면 2분의 1, 공전에서 빌리면 4분의 1이면 여러분의 입장 볼 때는 이제 국가 토지를 빌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거라 생각하지만 대개 이 비옥도가 이게 뭐냐 민전이 더 높아요. 국가 토지는 비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국가 토지의 4분의 1이 비옥도를 고려하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유권상 이제 국가 토지를 공전이라고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전 사전이라고 하는데 사전이라고 또 하죠. 예. 근데 정건대 시대 때는 소유권 외에도 수조권상 기준이 있어요. 수조권상. 수조권상 기준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수조권이라는 건 세금을 징수를 걷는 걸 수조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국가 기관에 가지고 있으면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그러니까 관리가 갖고 있으면 사전이라고 해요. 네, 사전. 예. 그러면 이게 왜 공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냐? 이거 헷갈리죠? 이것도 헷갈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왕토사상 때문에 그래요. 왕토사상은 모든 토지는 누구의 토지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야. 근데 이건 주의할 건 뭐냐면 실제 국가가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념적인 거야. 이념적.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일종의 이념적으로 소유하고 실질은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유권 상관없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소유권하고 별 상관없지만 이념적으로 본 거고요. 하여튼 그 왕도 사상의 이념에 따라서 이 수조권의 여부에 따라서 공전사전 이렇게 나눈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수조권상 공전과 사전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일단은 국가 토지에 뭐냐 세금을 거둘 수 없죠. 국가가 자기한테 걷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수조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수조권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냐면 당연히 민전이죠. 예. 그래서 여기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민전도 이제 그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조권이 국가한테 속한 그 민전은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수조권이 개인한테 속하는 것은 사전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들은 이제 민전은 지세를 이제 뭐냐면 공전한테는 10분의 1, 그리고 여기에 사전도 10분의 1.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1로 내는 것을 지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게 납부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상 10분의 1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민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조권이 설정된 개인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소유권상은 뭐냐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민전, 사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이제 부가 설명하면 이 지대인데 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주 전호제라는 게 있어요. 음. 자, 지주 전호제인데 지주라는 건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전호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소유하는 사람들 빌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대를 납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주전호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어. 그래서 초창기 때 지주전호제는 주로 이제 작계제라는 농장 형태예요. 작계제도 있고 뭐 직영지도 있고 그러는데 작계제가 이 주 형태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어디냐면 조선 중기 정확하게 16세기 중반까지 그런 시대에 이제 뭐냐면 작계제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변작 반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 후기 때문에 타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2분의 1의 정률세제죠. 2분의 1. 반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적반수제가 이제 고려시대 때 등장을 했긴 했지만 고려시대 전반적인 토지제는 아니었어요. 고려 후기 때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적반수제가 일반화된 거는 16세기 후반대야. 후반대.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냐면 한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한국사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이제 지대에 관련된 내용할 때 이 변적반세제 기준을 가지고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고려 후기 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6세기 후반때 일반화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계제 형태의 이제 토지 형태가 이게 뭐냐 지대의 납부 방식이 있다.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8세기 때 이제 등장한 우리가 이제 하는 도조법 같은 거 있죠. 도조법. 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직조법, 정조법 이렇게 있는데 직조법 있고 도조법, 정조법 있는데 요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할 게 이제 작계제인데 자, 작계제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부터 해서 조선 중기 때까지 일반적인 지주존의제 형태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농장인데 예, 농장의 한 형태인데요. 자, 그럼 작계제 뭐냐면 일단은 토지를 3단계예요. 그래서 직영지 있고 그 다음에 사경지가 있고요. 네, 작계지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 나눠요. 그리고 작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대개 보면 노비들이나 이때 노비는 외거 노비들이요. 그 다음에 예속 농민들 이 사람들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보면 일단은 주인주의였던 지경지에서 일을 내. 그럼 거기에서 일을 하면 100% 수익은 누구한테 가냐면 여기 주인한테 가요. 근데 작계지에 또 일을 해요. 작계지에서 일하면 50% 수익은 자기가 갖고 주인이 50% 갖고 사경지는 100%예요. 예. 왜냐면 노비나 예속노동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경지는 요 직영지보다 훨씬 더 비옥도 떨어진 토지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직영지, 작계지, 사경지로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직영지는 주인이 100%, 요거는 노비가 100%, 여기는 반땅.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먹는 형태가 여기에 뭐냐면 작계제다. 예. 그런데 이 작계제의 이제 주 형태에서 이제 남는 땅들이 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이 남는 땅들의 일부 뭐냐면 변적 반수제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뭐냐면 변적 반수제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조선 중기 때 가서야 이제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그 뭐냐 작계제라든지 변작제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의 시민한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통 보기보다는 어디에 자세히 돼 있냐면 그 한국사 길라잡이 있죠. 여기에 자세히 돼 있어. 예. 그 국정 지도서 관련된 내용에도 영국 경영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통이라는 시민한국사 쓴 분들이 되게 정치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 경제사 부분은 좀 약간 미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빠져 있어 많이.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제 중기 때까지 이 작계제가 일반적인 그 지주전호제 형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대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외고노비들이나 예속 농민들이야.
그래서 대개 보면 암낙 이천 형상이 나요. 암낙 위천. 양이나 압박해서 천민으로 만드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이런 형상들이 일반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 후기 때 이런 형태의 이제 농장 형태, 작게제 형태 농장이 일반화되고 암락위청이 확산되니까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국가 국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전민 변전 사업 이런 것들을 펼쳤던 이유도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작게제가 16세기 중반까지 일반화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16세기 중반 때 노비 인구가 피크를 이뤄요. 그때 이제 노비 인구가 뭐 학계 그 여러 이론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뭐 40%에서 50% 정도 다를 것이다. 요게 이때 이제 노비들은 주로 외고 노비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알고 좀 컨셉을 깔고 개념 알고 요걸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통 읽어볼게요. 자, 고려시대도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민전이 있죠. 네, 토지 소유권상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전이 있어요. 그 민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고대시대 때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고대에 관련돼서 기출문제. 예. 자, 그러면 이 민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유의 토지 제도가 전시가 체제의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간인층에 대한 토지 급여의 입장에서 말한 거고 왕신이나 간청 등 공공기관이나 직역을 담당한 관리, 향리, 군인들의 그들에게 그들의 경비를 충당하고 생활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지급한 걸 전시가 체제한다. 그래서 전시가 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보통 가전만 생각하는데 가전 외에도 공운전시도 있고 공회전시도 있고 외역전도 있고 등등등 다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실제로 고려에는 일반 농민이 소유한 토지 민전이 있다. 어, 그래서 이 민전이라는 거 아까 지금 얘기했죠. 소유권사 누가 갖고 있다?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민전이라고 하고, 그다음 왕토 사상에 따라 이걸 또 이제 수조권성을 나눌 때 공전, 사전을 나누죠. 이렇게. 자, 보통 백정이라고 하는 고려의 농민들 이렇게 있는데, 백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 백자가, 백백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없을 백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직역이 없는 백성들을 백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꾸로 특정한 직역을 가지고 있는 그 계층을 정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 입장 올 때는 모든 사람들 자기 백성일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리라든지 군역이라든지 군호라든지 등등 특정한 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오, 없는 일반 농민들은 이제 백정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오와 백정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백정이라 불렸던 이 고유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 토지는 농민 사유의 경작지로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었다. 농민들은 개간과 매입을 위해서 그 민전의 학대를 도모했고 정부의 대부분 토지는 이러한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여긴 농민들만 얘기하고 있지만 권문세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도 뭐냐면 이거 민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는 농민 외에도 이제 뭐냐면 검은색도 백성에 속하겠죠. 예. 자, 국민들이 속하니까 그 왕이 입장 올 때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고려 왕조의 이러한 민전을 공전이라고 했다. 자, 고려 왕조의 공전이라고 한 것은 이제 왕토 사상에 입각한 거야. 왕토 사상.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리하여 국가는 농민들에게 수하게 10분의 1을 조를 거두고 토지 국유의 원칙에 이거는 공전 사상, 그러니까 왕토 사상에 입각한 거야. 이념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 농민들이 사회에 속하는 민전을 농민에게 급여하는 형식으로 채역, 공전을 여기고 요를 조를 수취했다. 자, 이 공전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공전은 좀 넓은 의미의 공전이다. 왕토 사상이니까 그래서 예.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가 그때그때는 해석이 달라요. 근데 그 안에 뭐냐면 이게 이제 간청이 갖고 있는 수족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전이라 또 해요. 이건 좁은 의미의 공전이고 여기 이제 민간에게 관리에게 주는 것을 사전이라고 하죠. 예. 요거 수족권에서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죠. 자, 농민은 이러한 존을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들의 사회에 속하는 개별적 보유지에 대해서 국가부터 법제적 공인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농민들에게 군중의 토지를 분고하는 균전제도 실시할 경우에는 이런 공전제를 이제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하나의 견해예요. 그래서 당나라처럼 이 균전제처럼 그 당시 공정사상이 그 뭐냐 왕토 사상에 따라서 모든 토지를 똑같이
나눠줬다. 뭐 이런 논인데 이거 이념적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실제 운영은 다르다는 거야. 엄연히 사유지라는 거 존재하고 있고 사유지를 뭐냐면 매매 양도할 수도 있고 국가가 이유 없이 사유지를 뺄 수도 없고 이유 있더라도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념적인 거다. 네, 왕토 사상에 따라서 이념적인 운영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자, 그래서 고려의 대부분 토지는 이러한 농민들의 사유인 민전이다. 고려는 이들 민전에서 기반을 좋아 농민에 부담 역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조용조 체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건 뒤에 있으니까 좀 그때 얘기하고 자, 고려는 민전의 소유자인 농민으로부터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를 거두고 또 그들에게 요역과 공부를 징수할 국가재정을 꾸려나갔다. 따라서 민전이 있는 세력이 있는 귀족들에 의해서 경영되어 농장을 하던 것은 농민촌의 분해를 초래하고 국가 수입의 기반을 붕괴시킨 건데 이게 12세기 때 농장이 확대되죠. 농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농장화되고 이제 뭐냐면 국가의 공유지가 없어지면서 수주가 없어지고 농민들도 이제 토지 소유권까지 이제 약탈당하니까 이들이 유민이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민화 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유의 토지 소유 관계를 볼게요. 자, 고유의 토지 제도는 소유 관계에 따라서 공정과 사조로 나눈다. 그래서 소유권상 공정과 민전인 사조로 나누죠. 자, 왕실 소유인 내장전이나 간청에 따른 공회전. 이런 국공유지가 공정에 속하고요. 여기. 그러니까 소유권상 공정 얘기요. 일반 농민들이 조상대로 이어받아 소유하고 있는 민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상 민전을 얘기하죠. 그러나, 자, 그 민전도 국가에 대해서 10분의 1의 조세를 납부하는 이를 또 공전이 한다. 그러니까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뭐냐면 공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공전은 큰 개념의 공전이야. 그리고 또 안에 공전과 또 사전이 있죠. 자, 이것은 모든 토지가 국유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농민 사유지 민전은 소유권상 사전이지만 수조권상 공전이다. 그래서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공전이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공전, 작은 힘의 공전과 또 뭐냐 사전이 있다. 수조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자, 고려 왕조는 전시가에서 직역을 담당하는 관리, 향리, 군인들에게 그 직역에 대한 반대 국부로서 토지를 지급했는데 그건 민전의 수조권을 준 것이었다. 자, 이런 것을 뭐냐면 사전이라고 해 또. 이거는 수조권상 사전이에요. 개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전시가의 가전이나 공음전, 그리고 외역전, 군인전은 사전이라고 불려지나 실은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다만 민전에서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의 수조권만 이양한 것이다. 그 민전의 소유자는 10분의 1 조세를 국가에 바치는 대신에 강한리, 항리, 군인에게 납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고려시대 때 공전, 사전을 구분하면서 모든 토지를 구비하는 왕토 사상을 가지고 농민 사유지 민전을 조세받은 공전이라고 보고요. 이 공전 안에서도 작은 범위의 공전은 국가가 가지고 그 다음에 사전은 민간이 갖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지금 헷갈리죠. 그래서 저도 이거 막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왜냐면 이게 한 통이 예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좀 뭔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위 개념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쭉 기술하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뭐 공정사전 같은 거 분류해놓고 하기 때문에 정리가 좀 개념 정리가 안 돼. 몇 번 읽어봐야지 이게 짜맞춰지거든요. 이 큰 그림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볼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고려 토지는 현실적으로 사회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건 사실을 유의할 필요 있다. 원래 고려의 토지 구유제는 고대부터 왕도 사상에 나온 산문에 불과하고 실적 사적 지배가 강하다. 이 왕도 사상은 통치 이념적인 거고 통치권의 의미야. 우리가 통치한다는 의미죠. 소유권 별개, 통치권도 별거잖아. 그런 이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그 아들이 다시 관리가 됨으로써 세습적으로 보유되기 마련이고,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전 있죠. 가전. 아까 얘기한 이제 그 경쟁적시가 시전적시가에서 관리가 이제 그 뭐냐 간직을 얻게 되면서 얻는 반대급부 받는 가전들은 원칙상 세습이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칙일 뿐이고 어 뭐냐면 실제는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 직역이 세습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역이 세습되면 당연히 요 수조권도 세습되다. 그래서 계속 대대로 세습이 된다. 자기 간직이 이제 할아버지가 A 간직을 얻으면 뭐 아버지도 그 A 간직 맞고 또 아들도 맞고 또 손자도 맞고 등하잖아.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조업전은 돼요. 조업전. 조업전.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그 조상들도 계속 여기에 수조권을 얻게 되는 거야. 조업전. 이 집안 토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걸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소유권까지 뭐냐 침해하게 돼요. 이 집안이 계속 이제 대대로 이제 요 토지를 뭐냐 수조권을 얻게 되면서 소유권조차도 침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사전이 계속 조업전에서 그 사전이 가산화가 죠. 사전에 가산화가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일단은 이제 나중에 역을 물려받지 않더라도 제가 직역을 물려받지 않다고 예전에 그 땅이 예전부터 조상 대대로 우리가 수조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직역 상관없이 이제 수조권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직역을 담당하는 이제 새로운 관리들은 어떻게 돼요? 받지 못하죠. 그래서 검문 세력들이 계속 예전에 조업전한 토지들을 수조권을 계속 받아먹고 실질적으로 이제 직역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한 신진 관리들은 받지 못하는 그 형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종의 수조권이 계속 조업화되면서 이게 일종의 사유권까지 침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나 자신의 어떤 농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농장 형태 중에 하나가 수조권의 가산화를 통해서 농장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가전법 같은 게 이제 주요 그 뭐냐 개혁 대상은 이렇게 사전에 가산을 통해서 형성된 농장들 있죠. 이 농장들을 협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 공업전 같은 경우에는 가전 같은 건 형식적으로 세습이 허용되지 않지만 공업전은 법제적으로 세습 가능한 토지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상속된 영업전후 사유자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공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명칭이 계속 바뀐다고 했죠. 풍전, 공전, 공음전, 공신전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게 문종 때 오품 이상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문종 때 뭐냐면 확립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향리의 외역지나 군의 군인전도 그 역의 세습에 의해서 역시 자손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 영업전이었다. 조업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영업전하고 조업전은 이제 똑같은 거죠. 조상 대대로 하는 토지와 영업전도 맞아요. 영구히 그게 계속 세습된 토지라 해서 영업전 하잖아요. 자, 공전이라는 일컬어진 민정의 실체가 일반 농민의 조상대도 물려받은 사유지였음은 고려시대 토지 소유 관계의 실상을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요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왜냐면 이게 체계적이지 못해. 문장 구조가. 뭔가 큰 개념이 나오고 그게 개념 정의한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이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공전사전 하다가 또 개념 설명하다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다가 어디 가는데 삼천포 빠지고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매 상속 증여 양도가 가능한 토지잖아요. 그래서 민정을 나눌 때는 자녀 간의 군분 상속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녀 간의 군분 상속 원칙은 16세기 때까지 계속 지켜지죠. 요거는 이제 가족 제도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건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제도는 시민한국사하고 부생 관련된 내용을 연달아 같이 볼게요. 자, 시민한국사 289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뭐 역분정 관련된 내용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제 한통 내용하고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해서 좀 교차 분석을 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 책에만 메모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세네 개 펼쳐놓고, 그러니까 많이 볼 필요는 없고, 한 세 개 정도만 펴고 서로 이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보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을 하다 보면 좀 가끔씩 틀린 게 있어. 어떤 책에는 옳게 설명했는데 어떤 책에는 잘못 설명한 부분도 있군요. 그걸 또 발견할 수 있어. 예. 자, 그러면 역분절 지급 볼게요. 신라 말과 후삼국 시기에 독자적인 지방세력이 대두되면서 토지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자, 태조가 즉위한 후 토지제도를 우선적으로
우선 가제를 삼고 조세 수출을 공정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건국 직후에 제대로 된 그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이대로 시급과 노급을 활용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로가 탁월한 관료나 고려에 기반한 호족들에게 시급과 노급을 하사해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다. 자, 시급의 지급 대상은 경수왕이나 견훤같이 최고위의 기부 인물이나 왕족들을 제한한 반면 노급의 지급 대상은 기부 호족들과 공신 관료들을 상대로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시급하고 노급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있는데 요 차이점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죠. 근데 여기에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시급과 노급은 일정한 단위로 지역을 나눠 해당 지역 내 민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부여한 거다.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때 시급과 노급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단순히 수조권 차원에서 토지를 지배한 이상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조세뿐만 아니라 공문의 수치와 여격이라는 불린 노동력 징발까지 포함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인정을 지배하는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가혹한 수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 이제 한 통에 나오는 시급과 노급하고는 좀 다른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한 통에 나오는 이 설명은 어디에 해당하여? 시급에 해당하죠. 시급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모두 곡물, 조세뿐만 아니라 곡물 여역까지 노동력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노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노급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이제 가전이라는 개념하고 좀 대비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요 노급은 통일신라 시대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 통일신라 기반 후반 때. 그래서 이 노급도 시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시급과 노급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세, 노동력, 공부 납부, 네. 그러니까 선물 여러 가지 공납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선물 납부라고 해야 되겠다. 공남 납부라고 씁니다. 자, 요걸 있고 거기다 여긴 안 나왔지만 당연히 그 지역의 통치권도 위임하죠. 왜냐하면 초창기 때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뭐냐면 그걸 줬다. 이게 통일신라 기반의 이제 시급과 노급이죠. 그래서 요때 시급과 노급인데 요때 시급은 주로 이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상위권 좀 그 비중도가 높은 인물들 상위 계층들 상위 기부자들이 줬고 노급은 좀 하위 기부자한테 줬다. 근데 성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 한 통하고 연결되면 한 통의 시급은 내용은 비슷한데 지급 대상은 이제 한 통은 이제 고려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내용이야. 고려가 어느 정도 안정돼서 이제 시급을 보니까 축소돼가지고 이미 호족들은 대규모 수축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왕자, 공주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최씨 정권 때 같이 이제 뭐냐면 최충 같은 건신들에게 주는 식으로 이제 한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급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가전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죠. 노급은 그래서 이제 이 관리들 그러니까 좀 하위 귀족들 같은 거 하위 기부자들은 이제 뭐 나중에 관료가 되거나 귀족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전으로 이렇게 흡수 통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려 초기 때 얘기하니까 이제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940년 고려는 역분전을 제정해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관료나 군사들에게 차등을 매겨서 토지를 분급했다. 자, 지급 기준은 간직의 풍계가 아니라 성품과 행실의 성악, 공료의 크기였다. 자, 이는 다시 말해 고려에 대한 충성도나 통일전쟁에서 세운 공헌의 정도를 중시함을 뜻한다. 자, 역분전은 이후 시행된 토지 분급 제도인 전시갈 선구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역분전의 의의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한 통에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역분전의 영향이나 의일사라고 하면 여기 전시가의 선구자, 전시가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죠. 농공행상이라는 상당히 분급 기준이 모호한다는 점에서 관료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시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971년 전시가가 제정돼 고려시대 대표 토지제도로 자리 잡았다. 전시가는 문무관료와 서리, 군인 등 간직에 복무하거나 직역을 분담하는 사람들을 의 수조권을 주는 제도다. 자, 전시가를 지급한 토지는 농경진 전지와 뗄나무를 조달하는 시지도 나는데 전시가는 최정 이후 전시가 제정 여러 차례 개정될 경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요한 개정은 이제
목적, 문종대적. 각각 시정정식과 그다음 개정정식과 경정정식과 이렇게 이제 뭐죠? 그럼 먼저 시정정식과 볼게요. 시정정식과. 자, 시정정식과는 강종대와 경종대에 전개된 정치 사항의 토대 위에서 신구세력이 타협한 전국을 안정시키는 모습 가운데 성립됐다. 요거 중요하죠. 배경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신구세력, 신세력은 어떤 애? 강종 때 이제 있었던 색들이고, 그 구세력들은 그 뭐냐면 구세력들은 이제 호족 기존의 호족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들어가 있는데 자산계층, 그러니까 단삼, 비삼, 녹삼 요 계층들이 이제 해당하고 호족은 이제 자산 계층 중에 일부 상위 일부 10등급 이상 있는 원흉 계층이라고 있죠. 상위 계층들 이들이 호족 계층이야. 자산 계층의 상위 계층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품과 인품을 들어 고려해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는 이제 간제의 기준을 삼으로써 왕조에 대한 충성도를 지급할 중요한데 여긴 결과다. 왜 이걸 이제 뭐냐 간품과 인품을 주로 보느냐 이걸 가지고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자, 감직이나 간품에 기반을 둔 정해진 자삼, 단삼, 비삼, 녹삼, 사색 공복에 따라서 네 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마다 품계를 설정해 지급액을 이제 결정했다. 그래서 요게 표가 있어요. 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제가 그 표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 자세한 분들, 그 알고자 하신 분들은 그 기본 강의 그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시정장식과는 당시 지배층의 전체를 대상한 본격적인 보수 규정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시정장식과 의의가 있죠. 의의. 실제 직무를 맡고 있는 실직 관리뿐만 아니라 직무가 없는 산직 관리들도 지급했다. 그 앞에서 이제 자산 계층들 중에 원흉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 기준에 역분적으로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어. 인품이나 막연한 요소 작용된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죠? 한계도 이제 상직 지급도 한계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특징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 한계가 인품 관련된 내용이죠. 인품. 음. 요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벗고 그다음 성종 때 1년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이제 정비된 시기였다. 성종 때를 뒤이어 목종 원년 이제 이건 개정 정식가죠. 그래서 시정 정식가 대신해서 개정 정식가가 수립됐다. 자, 개정 정식가도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18급으로 나누고 지급액을 정했는데 자, 여기에도 한계가 있죠. 물론 품계가 좀 낮긴 하지만 좀 낮게 지급하겠지만 산지 관리가 이제 지급 대상이 포함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상직까지 지급했지만 풍계 자기 풍계보다 좀 낮게 지급을 했죠. 이렇게. 자, 시장정시가에서 막연했던 기준이 이는 인품을 삭제하고 단직이나 당일 기준을 따랐다. 다만 지급 대상에 문무 관료와 군인이 새로 포함되면서 문무군 사이에 이제 차등을 둬 문가보다 무관의 우위를 점한 게 특징이다. 그런 거죠. 요게 좀 더 설명할 게 뭐냐면 이건 앞에 있는 설명하고 연결되는데 자, 지급 대상에 문무 관료와 함께 군인이 새로 포함됐다. 근데 그러면 무관들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 군인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문무관료죠. 요게 무관이죠. 요때 무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군, 대장군 같은 간품을 가지고 있는 무관들 얘기하고요. 간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제 중간층 레벨들, 오늘날 하사관이나 사병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애들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시장정가에도 그런 내용이 뭐야? 한해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해가에 이제 뭐냐면 군인들에게 지급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명시된 것은 언제냐? 앞에서 개정전시가야. 그래서 한해가에서 벗어나서 그 당시 마군, 그 다음에 보군 이렇게 해서 마군은 17가 23개월, 보군은 18가 20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문무반 사이에도 차등을 두어서 무관보다도 문관이 우위를 점하는 특징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종 때나 덕종 때 뭐냐면 그 두 차례 개정을 거쳐서 경종정 식가가 이제 문종 때 이제 만들었는데 요때 현종하고 이제 덕종 때 이제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현종 때는 그 당시 이제 문무 양반들 요때 양반이라는 것은 이제 계층이 의미가 아니라 동반 서방 같은 그런 의미죠. 예, 간접히 의미한 거고 그다음 잡리들
그래서 이제 지방 간청이나 중앙 간청에 여러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세 웡리라고요. 그냥 학리보다 좀 더 낮은 계층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과 실을 좀 더 가급하는 그래서 좀 더 플러스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덕종 때 개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인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되냐면 한인전시과 개정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인을 그러니까 한인이라는 건 유품 이하의 간직이 없는 자재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토지를 분급을 했다. 그래서 간인 신분을 유지해 줬다. 이렇게 보이면 한인 전시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예전에도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한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요때 한인은 이제 뭐냐면 유품 이하의 간직 없는 자재 이렇게 했지만 뒤에 이제 한인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고려 말기 때 요때는 유황품강. 그래서 한인전을 약간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육품이야. 그다음에 뒤에 유아품 간에 해당을 동정지게 줬던 그 뭐냐 그 여러 가지 어 토지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전자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통설이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러면 경정전시과를 보겠습니다. 자, 경정전시과는 개정전시과와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을 18가로 나눴고요. 차별화된 부분도 많았다. 우선 전체적 지급 액수가 감소됐고 왜 감소되는지를 얘기했죠. 지급 대상에서 산직 관리가 제외됐다. 예. 그래서 완전한 현직주의 넘어가죠. 현직주의로. 자, 이는 전시가의 지급 대상이 늘어나 실직 관리 위주로 지급 대상이 미하다. 예. 그래서 이전에 비해 무반에 대한 대우가 현재 뭐냐면 상승했다는 거 특징이 보였다. 거래 간의 정쟁에서 큰 이제 문간의 지위가 높아졌고 그 예로 든 게 정상품의 상장군과 같은 급이었던 정상품의 육상서가 어 있는데 통계는 똑같지만 상장군은 상가에 육상서는 그, 사가 육상서는 육부 상서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권한의 전쟁과 치르면서 무반의 지위가 상대히 올라갔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또 뭐하고 연결해서 보시냐면 그 무신정변하고 또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무신정변의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무인들의 어떤 차별 대우죠. 그중에 하나가 요런 거죠. 그럼 요거하고 이제 뭔 상관이냐. 좀 이율 배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율 배반적이 아니야. 보통 어떤 혁명이라든지 모반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때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체념했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차별을. 그렇지만 예매한 계층도 있죠. 자기는 뭔가 좀 약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걸맞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뭐냐면 지위가 안 따라줄 때 대우를 안 해줄 때 이거에 대한 반발감이 컸던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때도 부르주아 같은 계층들이 일어났고 이때도 무신정변 때도 그 예매한 그 지위 있죠. 자기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반 간신 문신 관료 때문에 내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아울러 하급 이속과 군인도 이때 군인이라는 건 무반이 아니라 일반 군인을 얘기해요. 이전보다 간직이 분화되어 지급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 이제 경정전시과는 여러 또 전시과가 지급됐죠. 예를 들어서 무상계가 이제 받는 사람들이 지급하는 무상계 전시가 있었고 지기업이나 종사자나 이제 승려들 별사 전시, 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수지 같은 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공로를 세운 관료들에게 지급한 공음점시 앞에 이제 오품이 딱 정해진 것은 요 시기 때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딱 제도화된 건. 예. 그러니까 육품 이하의 이제 간직이 있다가 자손 없이 사망한 관료의 부인, 자손이 없는 죽은 군인의 부인, 자손 없이 퇴역한 군인들에 지급한 구분전도 제도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 구분제 제도는 뭐냐면 후장전이라는 명목으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계승이 돼. 조선시대 때.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종 때 여러 이제 토지제도 정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문종 때 같은 경우에는 토지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있었냐면 간제 정비도 같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육부제도라는 것도 문종 때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녹봉제 있는데 녹봉은 이제 앞에 전시과 제도 외에 이제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상 보면 태조 때 확인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문종 때 크게 정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녹봉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급하냐?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이속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속들, 그다음에 노비들도 또 지급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공노비 같은 중에 간청노비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장 같은 사람들도 지급했고, 그래서 이제 녹봉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녹봉의 대상자는 문무관료를 비롯해서 호비, 동실과 서리, 공장 등 여러 계층들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산직관리를 제외하고 현직과 실직주의 원칙에 따라 지급했으며 간직에 몰려난 고위관료들 위해서 별도 제작했다. 그래서 녹봉은 1년에 2번의 정월, 7월에 지급한 것이 원칙이었고 풍목은 주로 쌀, 좁쌀, 보리였으며 경우에 따라 곡물 대신에 비단을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제 녹봉이 지급된 곡식은 전국 토지에 거둬들인 조세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말 기록에 따르면 녹봉에서 10만 개의 토지가 필요했다고 한다. 이렇게 녹봉제 관련돼 있고, 그다음 공전, 사전, 민정 개념이 있죠. 앞에서 언급했던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을 이제 뭐냐면 바탕을 깔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공정과 사전을 구분한다. 고려시대는 이에서 고려사의 식화지, 보통 식화지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와 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식화지는. 상평 의창초의 기사에는 그 대강을 살펴보시다. 자, 이에 따라 공조는 1가, 2가, 3가, 사전은 궁원전, 상원전, 양반전, 군인원, 기인호전 등에 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걸 내용을 볼 때 이제 공조는 수도권상 공조를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상 여기에는 국가 기관에 속하는 것 같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개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원이나 사원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왕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사원도 이제 좀 국가기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취급해갖고 준 것 같아. 그 양반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 가전들 있죠. 그래서 문무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고 앞에서 언급하는 주요 전시가들은 다 양반전에 속하는 거야. 근데 군인호 전 기인호 기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기인이라고 해가지고 호적의 자제들 잡아와서 잡아오다가 인질로 데려가서 여러 가지 혜택들 주면서 의무를 이제 했는데 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기인에게 줬던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인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푸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거 한번 읽고 보세요. 시간 됐을 때. 그래서 기인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대신에 뭐냐면 기인력이라고 의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호적들 세력이 약해지면서 의무 혜택보다는 의무가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고려 후기 때는 아예 이제 의무만 주어지고 고욕화되다 보니까 기인력을 안 맡아들고 해.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게 조선시대 때 향리들이 역을 짓는 한옥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여기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심부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국가 갖는 이제 뭐냐면 그 수족권을 갖고 있는 이제 1가, 2가, 3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공조는 왕실의 내장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조는 이제 단체에 공변 공회전. 공조는 일반 민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된다.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반 민전이 또 사전과 연결돼 있고 궁전이 저 왕실 내장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견해기 때문에 그냥 뭐냐면 이렇게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하지 말고 요거는 견해예요, 그냥. 요게 그냥 간단하게 공조는 국가한테 납부하는 세금, 사전은 개인에게 납부하는 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냐면 해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쪽 일반적 해석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견해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자 공정과 사전은 조세를 걷는 권리인 수조권이 누구냐에 있는 따라서 이제 구분되지만 소유권의 기속주에 따라 나누는다. 그래서 수조권을 그 뭐냐면 기준으로 그 하면 공조는 개인의 국가가 사전은 개인이 조세를 거둔 토지다. 소유권을 기준하면 국유지와 공유지는 공전이고 사유지는 민전은 사전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소작인들에게 지대를 받던 제도에는 지주전호제, 경에서 변적반수제라는 생산량 2분의 1을 지대받았다. 그래서 이제 변적반수제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고려시대 때 전반적인 그 토지제도 지주전호제는 아니에요. 이거 고려 후기 때 등장한 거죠. 이것도 그냥 작계제의 주요 형태로서만
보조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했던 거고, 이게 일반화된 건 16세기 후반때 일반화된 거야. 이게. 근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읽어보시면 경제사 부분이 그렇게 신축적이지 않아. 예. 왔다 갔다 하는 내용도 있고, 그냥 한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통을 그냥 깔고 요거는 보충해준다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녹과정 관련된 내용은 이제 농장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때, 고려 후기 때 경제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고려 후기 때 한번 읽고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한통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한통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76페이지 펴보세요. 176페이지. 자, 전시가 체도의 이제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만 이제 읽고 넘어갈게요. 아까처럼 뭐 노급, 시급 관련돼 있는데, 그거는 떼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장, 177페이지. 자, 왕건은 후상국을 통일한 이후에 태조 23년 역분전 실시했다. 역분전은 고려 통일 과정에 공이 있는 조신과 군사들에게 지급하여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에 착하고 악함이나 공로의 크고 작음을 기준했다. 자, 제가 지금 사료들 읽진 않지만 여기 사료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분전, 시정장식가, 개정장식가, 그 다음에 이런 사료들 다 봐두세요. 예. 나중에 이제 사료와 함께 또 물어보는 점이 많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은 농공행사의 요소를 가지면서 관료의 측면을 고려하여 취급한 것이다. 당시 통합 과정에서 공로 대사 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현실에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종 원년에 이제 그 뭐냐면 시정 정식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신적인 호족세가 그다음에 그 과거 출신의 그 관료의 반열로 서열하는 걸 전제한다. 그러니까 구세력하고 신세력 간의 어떤 균형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시장정식가에서는 전시의 분급 대상자를 자, 단, 비, 록 이 사색 공부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공급자인 자삼은 문무 작업에 상관없이 10품을 구성했고요. 18품. 그중에 1품에서 10품 이상은 이제 10품 이상은 원윤이라고 해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 호적 출신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측면에서 인품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분의 최고 전지 18결, 시지 110결을 받았고 최하인 18품인 전지 32결, 시지 25결을 받았다. 자, 이어 단산, 비산, 녹사는 이건 세 공부는 문반 작업을 각각 구분했고요. 무반은 단산만 받았어요. 단산만. 요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무반은 단산만 받았다. 자,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강종 때 뭐냐면 그 어떤 이제 새롭게 등용한 그 신진 관료들이죠. 무반 같은 경우에 각오제를 통해서 그 무반은 시위군을 강화시키는데 이들 있고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리업이라든지 풍수지리사 뭐 이렇게 의학 관련된 내용들, 그 의학과 뭐 이게 이런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했는데 뭐 최지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겠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 한해과를 등록했다고 했죠. 가등에 등록하지 못하는 모두 10개월인데 15개월 안에는 학자들 볼 때 군인이나 뭐 설이나 이런 사람도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 나오는데 아직 문무 양반제가 이제 확립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여러 개 또 나눠 지급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정식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성육대 관료제가 정비되면서 그다음 전시 지급이 일어났다. 그래서 목종 때 이제 개정 전시과 배경을 쓰면 성종 때 관료제 정비와 연결돼서 쓰시면 되겠죠. 네. 1에서 18가로 나눠진데 1가는 전지 100결, 시지 70결로 나눴고 이하 체감에서 18간 전지 20결, 그 다음에 시지는 설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해간, 한해가죠. 한해간 17결을 지급했다. 자, 전시의 지급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줄어들었고 시전 전시가에 비해서 규정내용이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료로를 한 체계 안에 막내 토지 분고했다. 자, 이건 관료제의 발달과 관련돼 있다. 자, 문무방 사이에 토지 지급액이 차이가 있는데, 무방이 좀 두드러졌죠.
지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무관 정상품의 상장군이 5가에 위치했는 데 반해서 무관 똑같은 품계였던 정상품의 육상사가 4가에 있다. 요게 이제 개정된 게 이제 나중에 경쟁지가는 거꾸로 됐죠, 다시. 자, 오가에 속한 모바는 종산품인 비서감이었다. 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군인체의 토지 지급도 이제 들어갔는데, 하늘가에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거 추정했는데, 요거는 이제 하늘가에서 번호라서 이제 가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마군은 17가에 23결, 보군은 18가에 20결인데, 마군하고 보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을 이제 사육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더 많이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서리직이라는 게 있어. 서리직. 그래서 이제 서리직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서리직을 안 읽고 넘어갈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서리직 같은 경우에는 상급 서리가 있고 하급 서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상급 서리는 그러니까 상급 서리가 하급 서리인데 상급 서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검문세족 때 자제들이 이제 음소를 통해서 간직을 진출할 때 아직 여기 안에 품계가 간직이 없을 때 잠깐 거쳐서 가는 직이 상급 서리직이야. 그래서 상급 서리직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풍간직으로. 근데 하급 서리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초기 때까지도 서리직이 뭐냐면 상급 서리직이 각오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또 간품 올라가는 있는데 나중에 이거 막아버린 거야 조선시대 때요.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시대 서리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품을 들어가 아예 막았죠. 예, 조선 초기에 있다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상급 서리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간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리직들은 주사, 녹사, 별가는 16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리직 중에 간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서리직도 있어. 그래서 좀 낮은 서리직은 17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그 서리직 관련된 내용이 이제 푸셈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세요. 예. 자, 목종대 전시관 덕종 4월 다시 개정됐고 요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인들에게 줬다고 했죠. 한인 전시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주목되는데 자 세부 규정을 전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이후 이게 문종 때 다시 개정돼서 경정정식가 불렀는데 자 가등은 종천천 18가로하되 가래가 없고 하늘가 이제 없어져죠. 각 간직의 간품의 순차에 따라 배치했지만 주요 간직은 종래 가등보다 상위 가등에 배치했다. 그래서 통계에 따라서 이제 배치되겠지만 그 공로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지급한 것은 또 위에 배치했어. 자기 품계보다 좀 더 위에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위험수당? 그런 것들 줬다고 보시면 되죠. 업무 곤란도에 따라서 뭐 위험수당 같은 것들 더 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있고, 요 밑에부터 볼게요. 자, 경정전시가는 목정 때 개정전시가에 비해 여러모로 달라졌다. 그래서 가장 주목된 것은 공급된 전시의 규모가 뭐냐면 감소됐다는 거. 요거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개정전시가하고 경정전시가 차이점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뭐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건 외울 필요 없겠죠. 그냥 건너뛰고 두 번째로는 무신에 대한 대우가 크게 향상되어 상장공의 경우 목정대 5가에서 상가 올렸고 대장경의 6가에 상가 올렸다. 그래서 무신의 어떤 이제 뭐냐면 대우가 크게 향상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거란 간의 어떤 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웠기 때문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여기 밑에 있죠. 오랫동안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신대의 지위가 상승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첩자기 현직주의 요것도 있죠. 여기에 빠져 있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했죠. 어, 향직대에 직되고 별사가 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상계 전시가 있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도 차이점 있죠. 자, 그 문종대 전시가가 그 경정된 이후 새로 개정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관료사의 변화에 대해 대처해야 되는 국가가 전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걸 뜻한다. 자, 이건 아마 이제 농장이 확대되면서 더 이상 이제 지급할 수조지가 없기 때문에 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고요가 이제 국가가 이제 분급전지에 대해서 관리 내지 통제 권한이 약해졌다. 이거는 아까 전에 농장하고 이제 연결된 거야. 농장 확대와. 자, 이 계열의 토지는 후기에 이어서 국가의 관리 통제에서 벗어나기 사사의 이제 전수되어 가산화됐다. 그래서 농장의 형태가 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형태가 이제 사전의 가산화야. 앞에서 이제 설명한 거죠. 조업전, 영업전 해서 이제 직업에 이제 상관없이 직종에 그 직을 했느냐 상관없이 계속 이게 세습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형성돼서 농장이 만들어지고
요 토지는 국가가 더 이상 이제 토지를 거둘 수 없죠. 예. 이미 이제 그 농장 형태로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있고 분급 토지의 성격과 경영을 보겠습니다. 자, 전시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토지는 수주지다. 당시에 이제 그 사적인 토지 소유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분급된 건 수조지, 수조권 수조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그것들을 이제 좀 민전에 형성됐지. 앞에서 언급했죠. 국가의 토지에 수조지가 설정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국가 자신이 자기 토지에 뭐냐 수조지 선정해서 세금을 걷는 자체가 이게 모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전에 이제 설정됐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이제 뭐냐면 앞에서 이제 지주전호제만 이제 설명했는데, 지주전호제는 토지를 매개로 해가지고 지대를 이제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세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 전주전객제라고 해요. 이거는 조세, 그러니까 지세를 매개로 한 거죠. 그래서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주라고 하고요. 수조권 이거. 그 다음에 전객이라는 것은 이제 수조권을 납부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객은 적어도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영농민이나 아니면 지주거나 그다음에 소작인들도 이제 자기 토지를 가지면서 이제 소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정객도. 그래서 이는 전주 정객제하고 그다음에 지주전호제가 그 당시 고려 시대 때 두 가지 어떤 토지 경영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16세기 때 뒤에 얘기했지만 그 뭐냐면 명종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주 정객제는 없어지고 이제 유일하게 지주전호제 형태의 이제 토지 경영 형태만 남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조선 중기 때 얘기인데 요건 다시 조선 시대 때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역 전시가 토지는 전주를 양반으로 정객을 납주자로 설정하고 운영된 것으로 중세 신분적 상하경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주의하건 전주가 양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 무무관 외에도 남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도 있어요. 그 관리는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 가지 학대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양반원을 단순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료층의 가계, 종양에 의한 수옥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 중에 신하의 가계들, 그러니까 계통, 예전에 공신 집안들을 위해서 이제 뭐냐면 국가가 보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한 것도 있다라는 거야.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네. 자,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격은 뭐냐면 받는 자들 반대국부 국가에 직결되는 통해 충신을 제공해야 된다. 뭐 어렵게 썼는데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국부를 준 거야. 국가가. 우리가 이제 교사를 하면 반대국부는 이제 월급 받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충가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가가 제공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 국가에 충성을 대가 이제 뭐냐 갖춰야 되겠죠. 국가에 충성을 해야 돼. 근데 말을 되게 어렵게 써줬어요. 하여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시가 토지의 어떤 성격 같은 걸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상하관계, 신분적 상하관계 성격이 있고 국가가 공신들에게 어떤 이제 지급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국부 이렇게 이제 월급 주는 성격도 있고 참고로 전시가는 가전 외에도 지금 공원전이나 뭐 다 포함돼서 넓은 의미의 전시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전시가에 의거한 분급된 토지는 영업전, 세업전이라고 불렸다. 아까 이제 영업전, 세업전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요게 있어요. 앞에서 이제 한번 직업을 이제 받으면 직업이 세습화됨에 따라서 요게 반대급부를 받는 그 가전 또한 세습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상대대로 직업이 세습화되면 자기가 이제 일종의 그 집안의 수주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영업전, 세업전, 조업전 이렇게 불러요. 반면 가전의 몰수는 신료자격의 박탈이면 이는 세가 세신의 위치를 부정한 것이다. 예,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토지를 몇 개월 또는 몇십 개월 또는 일정 결수를 묶는 것을 작정지라고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결이라는 것을 이제 토지 신라시대 때도 결 썼죠. 근데 결은 그때 토지의 절대 면적을 의미한 거고요. 근데 그 의미가 고려 중기 때 바뀌어요. 고려 중기 때 이제 비옥도가 이제 그 차이가 생기면서 농업 생산률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은 뭐냐면 절대 토지의 의미가 아니라 그 결부 속파에서 생산량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요 결의 의미 변화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수조지를 운영할 때 그 운영한 것이 작정지야. 작정지. 이건 조선시대도 이제 작정지 운영됐어요.
그래서 작전지에서는 고을마다 양안과 별도 그 장전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정마다 전주를 이제 뭐냐면 서명을 뒀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일정당 17개월이야. 일정당 17개고 그다음 반정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가 있는데 평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당 17개월 떨어질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산이 있거나 그다음에 늪지가 있거나 그런 토지도 있어요. 가끔씩 평야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6, 7격을 뭐냐면 반종으로 계산해 갖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17격 일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장부상 작정 장정에다가 전주의 이름을 적어. 전주. 그래서 이 정말 일정에 누구냐면 얘다 뭐 방 아무개다 이렇게 적고 반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전주의 이름을 줘요. 반 김아무개가 이거 전주다 이렇게 적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수조권을 정리를 하는 거야. 수조권. 그리고 보통 이제 수조권 같은 게 직역이 세습했다면서 또 이제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주 이름이 같은 집안 사람끼리 계속 접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서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내가 이제 직역을 받지 않아도 그 뭐냐면 요걸 들이대면서 요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뭐 몇 대 조상 때부터 받았던 거다 하고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이다. 내가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거 안 되겠다 했고 전주의 이름을 안 적어요. 전주의 이름을 실명을 안 적고 어떻게 되냐면 천자문 순서대로 적어. 천자문 순서. 전주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적지 않고 천자문 순서대로 적어서 일종의 뭐냐면 객관화 시켜버려. 더 이상 요걸 가지고 문서 가지고 전주의 어떤 이제 사전의 가산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선시대 바뀐 거예요. 조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조권상 이런 문서 장정을 그러니까 장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전주마다 전주 정을 정하는데 보통 17개월 일정, 6개월의 반정 이런 식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 수도권이 이제 지급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자뭐 이 천자문 있죠 요거 관련한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도권을 분배받는 전주는 정객의 농민으로부터 전주를 직접 거둬요. 예. 그래서 전주가 직접 조사해서 풍원을 이제 정할 수 있고 답헌이라고 하죠. 답헌 손실. 그래서 이제 했고 답헌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고 이제 좀 깎아주기도 하고 좀 더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깎아주겠죠. 답헌 손실은.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조선시대와 연결돼. 조선 전기 때 토지제도와 연결되니까 요 관련된 거는 가전법, 공법 개정하고 연결되죠. 요거는 공법 개정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전시가가 따라 지급된 토지를 기내구분전하고 외방사전으로 나눠져요. 자, 기내 구분조는 이제 뭐냐면 기내는 뭐예요? 경기 기차죠.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땅이 난 거야. 네, 여기에서 경기 지역을 의미해. 그래서 이제 지급된 토지고 외방 사전이라고 보면 그 뭐냐면 서울 바깥에 이제 개경 바깥에 있는 지방에 있는 토지를 나오는데 대개 보면 이 비율을 보면 기내 구분전이 전체 지금의 7분의 1, 8분의 1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가가 외방에서 전철 수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경구의 땅을 공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양반 전주들은 기내 구분전도 받지만 또 외방 사전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기내 구분전은 주로 시즌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주로 땔감이나 이런 것들 구하고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외방 사전 같은 건 이제 좀 많이 패스했죠. 이거는 거의 이제 요거에 비해서 한 7, 80, 거의 8, 90% 외방사전이죠. 그래서 이 외방사전은 멀리 있기 때문에 요 당시에는 포나 기타 작물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외방사전이야. 예, 외방사전이 점점 이 농장화되기 시작해. 사전에 가서나. 왜냐 국가가 먼 지방까지 뭐냐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뭐 통신기술이나 이런 것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방사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중에 이게 농장이 확대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전법에서는 아예 외방사전 금지시켰죠. 그래서 기내 구분전만 했어. 근데 기내 쉽게 말하면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은 뭐냐면 사전은 이제 못 주겠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다 국가 공존이고 사전은 어디만에 그 경기도 이내 그러니까 오늘날 고려시대 얘기하면 기내 구분전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경기도단 지역에 한정돼 정했죠.
경기라는 것은 원래 불렸던 명칭이 아니라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수도권이 사전에 수도권이 정해져 있는 그 지역만 경기라고 한 거야. 경기. 그래갖고 이제 이 지역을 경기라고 해서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는만 뭐냐면 사전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이제 평택 알죠? 평택. 평택도 원래는 이제 충청도 양강도 지역인데 요때 경기도 편입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양반전주 양씨의 기내구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기내구분전은 후에 이제 수신전이나 풀양전 목적으로 이제 했고, 주로 이제 시지가 많아. 전지도 있지만 시지가 많은데, 시지는 주로 이제 초제지라고 하죠. 그래서 개경에서 하루 이틀 안에 오갈 수 있는 그 지점을 정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와 연결되죠. 시지가 수신전, 훈행전, 기내구분전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지 같은 경우에는 고대 이제 건물 세력들이 뭐냐면 그 개간을 해요. 그래서 전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예,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고려 후기에 이제 국가가 전시가 계열의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운영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사유지처럼 멋대로 자손에게 전해 가산했다. 사전에 가산하고요. 흔히 말하는 고려 후기의 농장은 이 사전에 가산을 바탕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농장의 제일 중요한 형태의 사전에 가산하여.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경제 부분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고려 후기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한통을 보죠. 자, 한통에 보면 수치제도와 이제 조언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그냥. 예. 중요한 건 아니고, 조선시대하고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갖고, 자세한 거는 조선을 보면 돼. 고려시대 수치제도 나온 건 별로 없어. 그래갖고, 되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수치제도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너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민정 같은 게 10분의 1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민정의 소유자는 10분의 1의 조세를 국가에 납부한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 많이 내용이 겹쳐요. 여기는 한 통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고, 뒤에 이제 결부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결부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중세시대 때 결국 나온 건 아니고 고대시대 때. 그래서 신라나 통일신라 때 이 결부제를 이제 사용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고대시대 때 이 뭐냐면 조세 구조는 조세 수입은 그 뭐냐면 호세, 그러니까 인두세 위주지. 그러니까 인두세, 그러니까 호세가 아니라 인두세 위주지. 호세 위주가 아니야. 호세에 이제 지세가 포함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두세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지세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호세인 지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는 결부제가 뭐냐면 그 절대 면적의 의미지만 조선 그 고려 중기 때 되면 결부제가 이제 생산량의 의미로 바뀌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결부속파라고 하죠. 그래서 있고 국가에서는 이제 결국 땅만 이제 하는 결부자가 주셔서 왔는데 파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 파자가 이거죠. 예, 보통 한 단을 의미해. 그래서 이 한 단은 성인 남자가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크기 벼를 이게 이제 있는데 요게 의미하고 그래서 18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 단어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10개 그러니까 파라는 걸 소나기를 질 수 있는 10개 팔을 묶어서 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 잘못했네. 예, 10개 파라는 거 다시 설명할게요. 예, 파라는 것은 어른들이 이제 그 성인 남자가 이렇게 벌을 딱 집을 때 크기를 파라고 하고요. 요게 10개가 묶으면 이게 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개가 묶으면 속이라고 하죠. 속. 그래서 이게 한 단이라고 하고 이 10개의 속을 묶어서 이제 뭐냐면 성인 남자가 짊어질 수 있는 크기 지기로 이게 이제 뭐냐 부라고 하고 요 부를 100부로 뭐 합친 생산량이 1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서 한줌, 하,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부, 그 다음 결. 그래서 결부 속파라고 하는데 보통 국가에서 이제 생산량을 파악할 때는 결부 단위만 파악하기 때문에 결부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결국 그러한 수확량은 산출하는 토지 면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려는 11세법을 이제 그 채택가 1개월 생산의 10분의 1을 거뒀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공부인데 공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공부는 이제 그 지방의 포나 토산물을 환물로 납부하는 제도죠. 그래서 넓게 보면 이건 역의 일종이에요. 역의. 그래서 이제 뒤에도 다시 설명했지만 보통 이제 조선이라든지 고려나 조용조 체제를 이제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조용주의층에 국역이라고 역이 있어요. 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역이 있죠. 요역도 있고 그다음에 군역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역의 한 일부지만 이건 따로 이제 뭐냐면 따져놔서 조라고 해갖고 이제 묻잖아요. 이 공납을. 어. 그래서 요 공부는 원래는 국역에 안 속하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 그 따로 계산을 해갖고 이제 하나 묶어갖고 조라고 해서 토산물을 갖다 바치는 공납을 갖다 바치는 그런 걸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고 크게 볼 때는 국역의 한 일종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역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역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역이라는 건 요역의 기준이죠. 요역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기준이 거의 일치해. 그래서 그 공람의 기준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도 바뀌고요. 요역의 기준이 바뀌면 또 공역의 그 뭐냐면 공람의 기준이 바뀌어. 이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마찬가지.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예, 조선시대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있는 공납이죠. 공납 같은. 자, 여기에서 이제 공부는 지방의 포나 토산물, 허물, 납부하는 수치인데 여기에서 매년 일정한 공을 바치는 상공과 그냥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공납하는 별공을 묻는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기출에 언급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의 이제 수공업자들이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그 공나무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여기 일단으로 그때 상공과 별공을 이렇게 나눠서 갖다 바친다.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하고 관련돼서 좀 나왔죠. 그래서 상공은 미리 정해진 공무의 액수와 종류를 각 주연에 할당하여 매년 환납했고 이에 따라 각 주연에 이 공무를 가가호에 배분해 수치했다. 이때 기준은 뭐냐면 구호등제예요. 그래서 호등을 바탕으로 했는데 자, 이때 호등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인정이야. 인정은 뭐냐면 성인 남정네들이 많을 경우에는 호가 높은 거고 적으면 낮은 거고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 바뀌죠. 조선시대 때는 이제 뭘로 바뀌냐? 호등제도 바뀌어. 오호등제 바뀌는데 이 호등제는 처음에 인정이었다가 토지 결수로 바뀌어. 그래갖고 공납과 요역에서 이제 오호등제가 실시하죠. 아까 전에 공납하고 요역은 동일하다고 했죠. 요역의 일종이 이제 크게 보면 공납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호등제가 돼서는 토지 결수로 이제 바뀐다. 조선 전기 때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구호등제는 인정, 오호등제는 토지 결수. 예,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고려 말기 때 토지 생산량의 어떤 증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할 때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기준을 제어하고는 뭐 상공이나 공납 그 뭐냐면 상공이나 별공 이런 거 볼 때 뭐 그냥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천민 집단이 항소 부곡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개 농민들이었으나 그러니까 향부곡 농민이었으나 소는 이제 특산물을 생산하죠. 그래서 소는 대체로 금, 온, 동, 철, 종이, 자기 같은 수공을 종사하는 산업으로 거주지였으며 그들이 혼납한 제품도 일종의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했는데 이들이 이제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나중에 소민들이 박해를 해갖고 소가 부과되는 공납물이 일반 주연에게 부과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공락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이 공락물 대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나 봐요. 대납업자들. 그래서 우리가 대납, 박납 이런 개념들은 조선 시대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에도 있었어요. 대납업자들. 그래서 고려의 상공업 관련된 내용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고 자, 요역은 노동력을 도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 안에 아까 전에 구역 안에 요역과 공납이 있어요, 같이. 근데 요역 안에 이제 큰 범위의 공납도 이게 포함되는데 자, 그래서 요역하고 공납은 일치. 그래서 그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공납을 이제 해가지고 간척에 수합해갖고 이제 보내기 때문에 요역과 공납은 일치해요. 예, 등급이. 자, 그래서 하여튼 요역은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제도다. 그리고 이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의라고 하고 이벽을 의무에 가졌다. 그래서 대처 농민의 요역이나 성각, 가나, 제방의 축조, 도로의 개수 등 같은 개수 등 토목공사의 노동력을 동원한 것이다. 자, 요역도 공부와 같이 일정한 다수에 따라 호등제도 운영했는데 아까처 말한 구호등제도 운영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예. 요역의 공납도 요역의 일종이라고 했죠. 등급 기준이 동원 기준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호의 기준은 뭐다? 호의 기준은
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조언 제도도 운영됐죠. 그래서 지방에 수치한 조세는 조언을 통해서 개경 운반되어 국가 재정에 사용됐다. 당시에 수송수단이 바다나 하천 등 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정근대 시대 때는 다 마찬가지야.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죠. 기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물자들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여튼 고려시대는 육상 교통기관으로서 국가에 운영되는 역참 제도가 있어. 전국에 22도를 설치하고 여기에 525개 역을 두었지만 이건 공문의 전달, 관문의 운송, 그리고 출장 관리의 왕복과 숙박 등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대한 공문의 수송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했다. 뭐 한계점이 있는데, 자, 고려시대는 역참을 뒀어요. 그러니까 역참하면 저 원나라 역만 생각하는데, 원나라 이전부터 역참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원나라 때 이제 보통 그 원나라 그 쿠미나이가 그 우리 고려에게 요구한 육사가 있죠. 육사 중에 역참을 설치할 거, 그 내용인데, 요때 역참이라는 것은 그 몽골식 역참을 얘기해요. 네, 몽골식 역참. 네, 제가 몽골에서 역참 관련된 내용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텐데, 자, 이게 이제 그 몽골식 역참하고 고려 역참이 몽골식 역참으로 개조돼야지 쉽게 이제 고려에서 몽골에서 이제 어떤 문서를 전달하고 명령을 지시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참계에서는 몽골식 역참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시대 조언을 위해서 각지의 세국을 수납, 보관, 운송하는 조창은 모두 13개 있었다. 자, 이들 13선 조창은 내륙의 한강 연안과 경상도, 충청도, 그다음 서해도 연안 등 모두에 있었는데 그것은 국방지대 양계 조세가 개경 보내지 않고 현재 경계에 조달됐기 때문이다. 뭐 인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들 조창에는 수납한 세국을 조선에 실어 배에 실어서 개경에 경청 운반되고 조언은 고려의 이제 국가 재원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이제 조선 읽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약간 부족해요. 음. 그래서 고려시대 상권 관련된 내용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민한국사하고 후세 내용을 이제 한번 엮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걸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22번이에요. 자, 시민한국사 펴볼게요. 시민한국사 302페이지 펴볼게요. 302페이지.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가겠습니다. 네. 상공의 발달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고려시대 때 상업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수공업이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거에 관련돼서 좀 볼게요. 예. 자, 고려시대 이제 수공업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하나가 간청 수공업, 소수공업, 사원 수공업, 민간 수공업.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발달 과정을 보면 초창기 때는 간청 수공업 관련된 간청 수공업. 자,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간청 수공업.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때 들어가면서 소수공업이 발달되죠. 요때 소라는 것은 뭐냐면 향소 보고할 때 수공업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소가 해체되면서 그 소의 역할은 이제 뭐냐면 일반 군인한테 떠넘긴데 일반 군인민들이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뭐냐면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수공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사원 수공업이나 그다음 민간 수공업이 되게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간청 수공업 나왔고 소호 수공업은 예전에 한번 소와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약간 나왔어요. 언급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게 간청 수공업부터 볼게요. 자, 고려 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수공업 기술자를 해당 물품을 필요하는 간청에 소속시켜 이를 하도록했다.
그래서 이제 역의 일종으로 이제 뭐냐 직역의 일종으로 이제 그들을 운영했는데 전문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는 공장이라 불렸으며 간청에 소속된 능력을 인정받는 분류는 간직을 받고 녹봉이나 토지 등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 자, 그러나 공장 안이라는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서 상급 신분을 상승하는 게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돼 있거든요. 간청 수공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다른 책 그러니까 이제 논문 같은 국편위 같은 책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먼저 이 역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이제 역 안에는 아까 요역도 있고 설명 안 했던 직역도 있어요. 직역도 있고 군역도 있고 그다음에 요역의 일종의 공납물도 있죠. 이 공납물 따로 이제 해갖고 조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직역이라는 것은 각 직업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부과된 역을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부과된 역, 특정한 직역을 부과한 역을 정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호도 여러 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인들에게 부과된 역이 있어요. 공인적, 공장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역을 부과하고 이들 명단을 적어놓은 게 역을 이제 부과하려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공장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공장들을 뭐냐면 적어놓은 아닌데 자 그래서 이 그걸 어떻게 이제 동원하냐면 대개 보면 이 민간에서 활동하는 이제 공장들 있죠. 공인들. 자, 이 공인들을 3번제로 운영해요. 3번제로 동원을 했는데, 자,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3분의 1을 이제 동원을 해. A, B, C를 할 때, 얘네들을 먼저 이제 공역에 동원하고, 공장에 이제 동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인들은 이제 자기 이제 생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또 얘가 끝나면 기간이 끝나면 얘가 또 하고 얘가 하고 3번째 운영돼.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됐다. 자, 이런 3번째 운영 방식은 그 공장을 만들었고 3번째 운영하는 방식은 조선 전기 때까지 계속 가요. 이 조선 전기 때까지. 그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을 볼게요. 이렇게 동원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 하면 대개 이제 간청수공업은 이렇게 중앙에 있는 간청수공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간청수공 있어요. 음. 자, 중앙에 있는 간청수공을 경공장이라고 해요. 경공장. 예. 이때 공장이라는 것은 공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공장하고 좀 어, 동일한 발음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다른 의미고요. 여기 외공장이라고 해. 예. 자, 근데 이 경공장이나 외공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거는 조선시대 때 이제 불렸던 거고요. 고려시대 때 그 간청된 명칭이 없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불렸던 명칭들이고요. 조선시대 때. 자, 하여튼 중앙간청 수공업을 이제 보면 중앙간청이다 보니까 이제 어디겠어요? 개경이겠죠, 여기 개경. 개경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개경에 14개의 이제 수공업 간청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는 국가가 되게 체계적으로 운영해.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중앙관청 구성원들 좀 보면요. 어. 자, 위에 있는 이제 관리자 격의 이제 사람들 있겠죠. 그래서 간원도 있어. 관리자 성격. 오늘 우리 숙다면 교장 교감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정상품부터 해서 판사부터 해갖고 정부품 승까지 이제 운영이 되죠. 그다음에 판사니 뭐 이런 거 보니까 이 간원들은 되게 겸직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얘네들은 다른 간청이 있으면서 여기에 겸직제 운영됐고 그 다음에 실무자급 관리들이 있죠. 이 사람은 직업적 공인들이야. 자, 이들은 아까 얘기한 3번제 운영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상시 근무자야. 3번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직업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녹봉과 무상계 정시를 받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녹봉과 무상계의 전시를 줬다. 아,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무상계 직급은 없지만, 이들은 무상계 직급은 없어요. 예, 간직은 없어. 직급은 없지만, 무상계에 해당하는 전시 6등급을 줬다는 거야. 6등급을.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녹봉과 무상계 전시. 자, 그래서 있다는 거. 그래서 이사는 무상계라는 간지가 없지만 무상계 전시하는 6등급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요거와 관련돼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역동원 공인도 있어. 앞에 말한 것처럼 3번째로 이렇게 동원된다 하잖아요. 일종의 직역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장 안에 의해서 3번째로 이렇게 동원되는 이런 이제 딱 계층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 간청 수공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죠. 요거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뭐냐면 운영이 돼. 그래서 이제 앞에 이것도 일종의 요역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상공, 별공 이렇게 직역도 이제 요역의 일종이니까 상공 정기적으로 이제 한 거, 별공은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데 지방 자체의 수요 물품을 공급하는 게 있어요. 중앙에 올리지 않고 지방 자체의 물건. 이게 이제 이건 상품 물품도 이제 적고 체계적 운영이 안 돼요, 여기는. 그리고 별로 인제 뭐냐면 여기에 생산하는 물건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조용조로 징수할 수 있죠, 그냥. 지방에 필요한 물건은 조용조 뭐 강제 징수 등등 해서. 그다음 소수공업 등에서 또 징수할 수 있고. 어 그다음에 또 공회전이라는 게 있죠, 공회전. 공회전은 인제 뭐예요? 간청에 필요한 그 문답 같은 거 있잖아요. 전 토지 같은 거. 거기에서 거기 나온 세금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등등 해서 지방자치의 수요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수공을 체계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이 중앙관청 관련된 내용들 이게 보시면 되고 원래는 경공장, 외공장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없다가 조선시대 때 이제 들어오면서 중앙관청의 수공을 경공장에 부르고 그다음 지방간청의 수공을 외공장에 본다. 요때 공장은 공인들의 그 말하는 공장하고 좀 한자가 좀 달라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간청 수공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요건 너무 짤막하게 돼 있어 갖고 제가 보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소수공업이죠. 소수공업. 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수공업 관련된 내용은.